설 연휴가 끝나고 저만 두고 떠난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부부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님, 저희 집 짐들 다 어디 간 거예요? 이 박스들은 뭐예요? 너희 짐이다. 다른 짐은 창고에 맡겨뒀으니까 찾아가. 어머님,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여행 간 사이에 무슨 짓을 벌이신 거예요? 이 집 팔았다. 오늘이 잔금날이야. 뭐라고요? 어머님이 왜 우리 집을 팔아요? 이거 도둑질이에요. 도둑은 너희들이고, 그리고 이 집이 내 집이지. 왜 너희 집이라고 하는 거야?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를 가족이 아닌 가정부보다도 못하게 대한 그 세월이 쌓여 결국 어떤 결말을 불러올지를요.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대한 적이 없다. 그러니 나도 이제 똑같이 하련다. 시어머니는 대체 왜 이런 결단을 내린 걸까요?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핸드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한겨울 방바닥의 온기가 이불 속까지 파고드는 그 시간, 몸을 일으키는 건 매일 아침 치르는 작은 전쟁이었죠. 오른쪽 무릎에서 뼈가 갈리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안방에서 자는 며느리가 깨면 또 한 소리 할 테니까요. 까치발을 들고 복도를 지났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어요.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현관 신발장 위에 놓아둔 작업복을 집어들었습니다. 전날 밤 미리 꺼내두는 게 제 습관이에요. 불을 켜면 며느리가 시끄러워서 못 자겠다고 할 테니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도 이제는 능숙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칼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1월의 새벽 공기는 코끝을 찌르는 정도가 아니라 폐속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목도리를 코밑까지 끌어올리고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는데 제 그림자만 가로등 아래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이 시간에 밖을 나서는 사람은 저 말고는 없는 것 같았어요. 정류장에 도착하니 버스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자판기 커피를 뽑았어요. 종이컵을 감싸 쥔 두 손에 겨우 온기가 돌았습니다. 호호 불며 한 모금 마시니 싸구려 설탕 맛이 혀에 퍼졌는데 그래도 이 한 잔이 없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커피를 홀짝이며 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새벽 68년을 살아온 제 인생도 꼭 이 하늘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첫 차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모퉁이를 돌아왔습니다. 텅 빈 버스에 올라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출발하는 버스의 진동이 무릎까지 울려왔지만 저는 고개를 창에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20정거장을 가는 이 순간이 제가 하루 중에 유일하게 마음 편히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건물에 도착해서 청소 도구함을 열었을 때는 새벽 6시 반이었습니다. 대걸레를 들고 지하 1층 화장실부터 시작했어요. 변기에 낀 물때를 솔로 박박 문지르고 세면대 거울에 낀 물자국을 닦아내는 일. 누군가는 고개를 돌리는 이 일을 저는 30년 넘게 해왔습니다. 파출부, 식당일, 그리고 지금의 건물 미화원까지. 제 두 손이 거칠어진 만큼 아들은 대학을 나왔고 손주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유치원과 학교에 다녔어요. 허리를 펴는 순간 등뼈가 뚝 소리를 냈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구겨진 작업복에 푹 꺼진 눈, 주름 사이로 피로가 고여있는 얼굴. 거울 속에 저와 눈이 마주치자 괜히 민망해져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들 밥 먹여야지.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다시 대걸레를 잡았습니다. 오후 4시 퇴근길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200만 원을 인출해 달라고 했을 때 통장 잔고가 눈에 밟혔어요. 한 달을 꼬박 일해서 받는 돈에서 200만 원을 빼고 나면 제 손에 남는 건 겨우 몇십만 원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교통비, 핸드폰 요금, 그리고 가끔 손주들 간식을 사면 남는 게 없었죠. 봉투에 돈을 넣으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돈이 아깝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번 돈을 내 손으로 쓰지 못한다는 게 68 먹은 사람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같이 지내는 이상 매달 생활비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은 시어머니도 다 생활비 낸다고 말하더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던 며느리 지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인사가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저는 신발을 벗으며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영아, 이번 달 생활비 여기 있다. 체념이 섞인 목소리였을 겁니다. 봉투를 건네는 제 손과 받아드는 며느리의 손 사이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어요. 지영은 봉투를 열어 대충 훑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200만 원으로 어머님 식비나 나오겠어요? 지난달에도 빵꾸가 났다니까요. 이번 달은 연장 근무 좀 안 하세요? 당연하다는 듯 쏘아붙이는 말투에 가슴 한쪽이 뜨끔했습니다. 전업주부인 며느리가 집안일이라곤 손톱만큼도 하지 않으면서 매달 200만 원을 받아가는 것도 모자라 더 내놓으라니요. 하지만 저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말대꾸를 하면 아들까지 끌려나와 어색한 분위기가 며칠을 가거든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이불 위에 털썩 주저앉으니 하루 종일 버텨온 무릎이 비명을 질렀어요. 수시는 다리를 주무르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나이 먹고 내가 번 돈을 갖다 바치면서 왜 나는 도둑고양이처럼 숨을 죽이며 살아야 하는 걸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가 TV를 틀어놓고 과자를 뜯는 바스락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그 소리를 등지고 옆으로 누웠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릴 거예요. 내일도 까치발을 들고 나가야겠죠. 하지만 오늘따라 유독 이 반복이 영영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숨을 삼켰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설거지까지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끝이 불그스름하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겨울철 찬물에 그릇을 헹구다 보면 늘 이 모양이 됩니다. 며느리는 식사가 끝나면 숟가락을 놓자마자 소파로 향하거든요.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죠. 젖은 손을 수건에 대충 닦고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양말 뭉치 사이에 끼워둔 낡은 통장 2권을 꺼냈어요. 모서리가 닳아서 둥그러진 표지, 군데군데 접힌 자국 위로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한 권은 남의 집 파출부와 식당을 전전하던 시절의 것이고 다른 한 권은 지금 건물 미화원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었어요. 통장을 펼쳐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빼곡한 입금과 출금 내역 사이사이에 제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새벽마다 남의 집 마루를 닦으며 받은 일당,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식당에서 전을 부치며 받은 수당, 한여름 찜통 같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손가락이 쪼개지고 한겨울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다 관절이 부어올랐던 날들. 그 돈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아들 대학 등록금이 되었고 손주들 분유값이 되었습니다. 제 몸은 닳았지만 통장에는 그 세월이 숫자로 남아 있었어요. 통장 표지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는데
마치 제 주름살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님, 또 그 꼬질꼬질한 거 꺼내보고 계세요? 며느리 지영이가 팔짱을 끼고 문틀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제가 통장을 펼쳐보고 있을 줄은 몰랐는지 눈을 가늘게 뜨며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누가 종이 통장을 써요. 궁상맞게 그러지 마시고 그냥 버리세요. 궁상맞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쿡 찔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통장을 도로 접으며 조용히 대꾸했어요. 이게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여. 내 피고 눈물이다. 지영이는 콧방귀를 뀌고 돌아갔습니다. 뒤통수에 남은 에이 참 진짜 하는 혀차는 소리가 한참 동안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통장을 다시 양말 사이에 밀어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이 통장이 왜 소중한지 며느리는 영영 모를 겁니다. 매일 새벽 첫 차를 타고 무릎이 부서지도록 바닥을 닦으며 한 푼, 두 푼 모은 사람만이 아는 무게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방문 너머로 다다다다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쿵 하고 문이 밀려 열리더니 따뜻한 온기 두 덩어리가 제 품에 와르르 안겼어요. 민수와 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목을 양쪽에서 끌어안고 제 무릎 위에 올라앉으려 했어요. 무릎이 쑤셨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웃음만큼은 오늘 하루 통틀어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어요. 민수의 볼에 제 볼을 비볐습니다. 보송보송한 아이의 살결에서 비누 냄새가 났어요. 민이는 제 거친 손바닥 위에 자기 작은 손을 포개놓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이 손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손이에요. 제 손은 세제에 절어 갈라지고 관절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지만 아이의 손은 마치 갓 지은 떡처럼 말랑말랑했거든요. 두 아이가 웅성웅성 하루 있었던 일을 쏟아내는 동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건물 화장실 냄새도 며느리의 차가운 말도 텅 비어가는 통장 잔고도 이 순간만큼은 전부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민수, 민이 이리 와. 할머니 청소복 냄새 나잖아. 가서 씻어. 거실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제가 갈아입지 못한 작업복 냄새를 핑계로 아이들을 낚아채듯 데려갔어요. 민이가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지만 지영이가 아이의 등을 떠밀며 욕실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애들 버릇 나빠져요. 할머니가 자꾸 오냐오냐 하니까 엄마 말을 안 듣잖아요. 욕실 문이 닫히기 직전 지영이의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아이들이 앉아있던 이불 자락을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따뜻했던 자리가 금세 식어갔어요.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무릎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벽에 등을 기댔어요. 아이들의 까르르 웃음소리가 아직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달력의 빨간 숫자가 어둑한 방 안에서도 눈에 띄었어요. 그래, 이 어린 것들 커가는 거 보는 낙으로 견디는 거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더 크면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줄까요? 그때쯤이면 이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고마워라고 한마디쯤 해줄까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막연한 믿음 하나를 가슴에 품고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알람을 맞추는 손가락 끝에 아까 아이들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 온기만으로도 내일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건물 지하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대걸레를 밀다가 오른쪽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 순간 다리가 힘을 잃으면서 저는
그대로 젖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 안쪽에서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고 숨이 멎을 만큼 날카로운 통증이 허벅지를 타고 올라왔어요. 한참을 바닥에 앉아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나가던 경비 아저씨가 발견하고 부축해주지 않았으면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병원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나니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연골이 거의 다 닳았어요. 더 미루시면 걷기 힘들어집니다. 수술 날짜 잡으시죠. 30에 넘게 남의 집 마루를 닦고 식당 찬물에 손을 담그고 건물 계단을 오르내린 대가가 고스란히 무릎에 쌓여 있었던 거죠. 의사 선생님의 말에 눈앞이 캄캄했지만 한편으로는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불에서 일어날 때마다 뼈가 갈리는 소리가 났으니까요. 수술비가 얼마나 들지, 입원하는 동안 일을 못하면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무릎보다 먼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 동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다고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 레미는 힘든 얘기를 꺼내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그때가 딱 분기 마감이라 회사에서 빠지기가 좀. 지영이한테 얘기해 볼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귀찮음이 더 묻어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도 다음 날에도요. 수술 당일 아침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건네받았는데 맨 윗줄에 보호자 성명이라고 적힌 빈칸이 눈에 들어왔어요. 볼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서 접수하는 할아버지 곁에는 아들, 딸이 양쪽에 서서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글씨로 제 이름 석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김영숙. 환자도 저, 보호자도 저였어요. 수술실 앞 대기 의자에 홀로 앉아 있으니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안 오셨어요? 수술 후에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요. 예. 다들 바빠서요. 저 혼자서도 잘해요. 애써 웃어 보였지만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리는 걸 숨길 수가 없었어요. 간호사가 안쓰러운 눈으로 제 손을 한번 꼭 잡아주었는데 그 따뜻함에 하마터면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남의 손에서 느끼는 온기가 이렇게 사무칠 줄 몰랐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금속 침대 위에 누웠을 때 천장의 하얀 조명이 눈을 찔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맴돌았고 차가운 기구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온몸이 움츠러들었어요. 옆에서 간호사가 긴장 푸세요. 어머니하고 말해줬는데 그 어머니라는 호칭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취 주사를 놓는 순간 의식이 멀어지면서 아들의 어린 시절이 스쳐갔어요. 열이 펄펄 나는 꼬마를 업고 새벽 응급실을 뛰어다녔던 그 밤. 겨울비가 쏟아지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아 맨발로 달렸던 그 골목. 그때는 제가 그 아이의 보호자였는데 이제 이 수술실에서 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목구멍을 긁는 갈증이었어요. 입술이 바짝 마른 채 고개를 돌려 옆을 봤지만 침대 옆 의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침대 옆에는 보온병이 놓여 있고 수건이 가지런히 접혀 있고 갈아입을 옷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누군가가 와서 챙겨놓은 흔적들이었죠. 제 침대 옆 탁자에는 아침에 제가 직접 사온 물 한 병과 핸드폰뿐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을 떠줄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마취가 풀리는 것보다 더 서서히, 더 아리게 스며들었어요. 간신히 손을 뻗어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물컵을 잡았습니다.
팔이 후들거려 물이 반이나 쏟아졌지만 겨우 한 모금을 삼킬 수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머님, 냉장고에 국 다 떨어졌어요. 퇴원하시면 좀 끓여주세요. 수술이 잘 됐느냐는 말도, 어디 아프진 않으냐는 물음도 없었습니다. 냉장고에 국이 떨어졌다는 것. 그게 며느리가 수술 당일 시어머니에게 전한 유일한 안부였어요. 핸드폰을 이불 위에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흰 천장이 눈물에 젖어 일렁거렸어요. 그 밤 옆 병실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와 과일을 깎아주고 손주가 할머니 빨리 나으라고 조잘대는 소리가 얇은 벽 너머로 선명하게 들렸어요. 같은 병원, 같은 층,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울려 퍼지는 가족의 온기. 저는 벽 쪽으로 몸을 돌리고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게 귀를 막고 싶었지만 웃음소리는 벽을 뚫고 파고들었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옆 병실에 들릴 테니까요. 입술을 깨물고 어깨를 웅크린 채 울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새벽 첫 차를 타며 울지 않았고, 남의 집 화장실을 닦으며 울지 않았고, 며느리가 궁상 맞다고 비웃어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이 밤에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밥을 굶어가며 학원을 보내고 무릎이 닳도록 일해서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 병실 침대 하나가 내 우주의 전부구나.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천장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 불빛마저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어요. 저는 수술 부위를 감싼 붕대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무릎은 마취가 풀리며 욱신거렸고 가슴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쑤셨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의 구두 소리가 멀어져 갈 때 저는 아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봤어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더 이상 부를 마음이 남아있지 않았던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퇴원 날 병원 정문을 나서는데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싶었지만 수술비에 입원비까지 나간 마당에 택시비가 아까웠어요. 무릎 보호대를 단단히 조이고 버스 정류장까지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수술 부위가 욱신거렸지만 집에 가면 밥을 해놔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입원한 며칠 동안 손주들이 뭘 먹고 지냈는지 걱정이 됐거든요. 버스에서 내려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봉지, 달걀 한 판. 비닐봉지를 든 손이 후들거렸지만 무릇보다 마음이 더 급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라도 끓여놔야겠다는 생각에 파 한 단까지 집어들었습니다. 수술한 다리를 끌면서 장바구니를 드는 제 모습이 슈퍼 유리문에 비쳤는데 차마 오래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거실 바닥에 커다란 캐리어 2개가 활짝 펼쳐져 있었고 소파 위에는 화사한 색깔의 여름옷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한겨울인 1월에 여름옷이라니. 며느리 지영이가 거울 앞에서 원피스를 몸에 대보며 이리저리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퇴원하셨구나. 지영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어요. 그런데 그 들뜬 기색이 저를 반겨서가 아니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좋은 소식 있어요. 이번 설에 해외로 여행 가요. 장바구니를 든 채 현관에 서 있던 저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캐리어 속에 선크림과 수영복을 넣으며 신이 나서 말을 이었어요. 리조트가 진짜 끝내주는 데래요. 수영장이 3개고
스파도 있고, 아, 진짜 빨리 가고 싶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랑 가는데? 저희 친정 엄마 아빠 모시고 가요. 우리 엄마가 해외여행 다녀온 지 오래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모시려고요.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간다. 그 말이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해마다 명절이면 며느리와 아들은 친정에 가서 연휴 내내 지내다가 마지막 날 저녁에야 돌아왔어요. 저는 그 마지막 저녁 한 끼를 위해 며칠 전부터 시장에 나가 갈비를 사고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잡채를 만들며 기다렸습니다. 기름이 튀어 팔뚝에 화상 자국이 생겨도 무릎이 쑤셔서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도 괜찮았어요. 문이 열리고 손주들이 할머니 하며 뛰어들어오는 그 순간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고작 한 끼였지만 가족이 둘러앉아 제가 만든 음식을 먹는 그 저녁이 제 명절의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마지막 한 끼마저 빼앗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아들 동식이가 나왔어요. 제 눈과 마주치자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다리도 아프신데 집에서 편히 쉬세요. 여행 가서 맛있는 거 사올게. 쉬라고요. 수술한 어미를 텅 빈 집에 혼자 두고 가면서 쉬라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건지. 병문안은커녕 안부 연락 한 통 안 하면서 그 사이에 여행 계획을 짜고 있었다고요? 저는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사돈네는 모시고 가면서 이 애미는 혼자 떡국 끓여 먹으라는 게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지영이가 원피스를 내려놓더니 눈을 치켜뜨며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이 어떤데 그런 말을 하세요? 명절에 다들 여행 가요. 진상 시어머니처럼 굴지 마세요. 요즘 그런 말 하시면 욕먹어요, 사람들한테. 진상 시어머니. 수술한 무릎을 끌고 장을 봐서 들어온 저에게 돌아온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는데 울음이 나올 것 같아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저희 설 당일에 출발해서 뒤에 휴가 붙여서 일주일 정도 있다 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금방이에요. 일주일. 설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 집에 저 혼자 남겨진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제 편을 들어줄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저는 장바구니에서 두부와 콩나물을 꺼내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달걀 한 알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지영이는 다시 캐리어 앞으로 돌아가 옷을 접기 시작했고 동식이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깨진 달걀을 휴지로 닦으며 바닥에 쭈그려 앉았을 때 수술한 무릎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무릎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퇴원하는 길에 장을 봐온 건 저였고 깨진 달걀을 닦는 것도 저였고 이 바닥에 혼자 쪼그려 앉아 있는 것도 저였어요. 이 집에서 저는 도대체 뭘까요? 내 돈으로 사돈네 효도를 해? 내 무릎은 너희 집안일 하느라 다 달았는데 매달 200만 원씩 갖다 바치면서 나는 수술비도 내 돈으로 냈는데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지영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캐리어 지퍼를 열고 닫는 소리, 옷걸이가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에게는 설렘의 소리일 그것이 제 귀에는 칼날처럼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두 귀를 틀어막았어요. 하지만 콧노래는 이불 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만 빠지는 여행 출발 전날 저녁 거실은 마치 옷가게 진열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수영복과 원피스가 색깔별로 널려 있었고 바닥에는
선크림, 모자, 선글라스가 쏟아져 있었어요. 지영이가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며 동식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것 봐. 리조트 수영장이 3개야, 3개. 여기 마사지가 그렇게 끝내준대. 우리 엄마도 받게 해줘야지. 우리 엄마. 그 말이 가시처럼 가슴에 걸렸습니다. 제가 입원해 있던 그 며칠 동안 이 아이들은 병문안은커녕 안부 전화 한 통 없이 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텅 빈 병실에서 혼자 물을 받아 마시고 간호사에게 부축을 받아 화장실을 다녀오고 있을 때 이 거실에서는 리조트를 검색하고 비행기 표를 끊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며느리 친정 부모님과는 해마다 제주도니 어디니 여행을 다녔으면서 저와는 단 한 번도 어디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까운 동네 외식조차도요. 저는 거실 구석 식탁 의자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남의 집 가정부가 식구들의 여행 준비를 구경하고 있는 꼴이었죠. 그때 지영이가 냉장고로 걸어가더니 노란 포스트잇 여러 장을 꺼내 붙이기 시작했어요. 1장, 2장, 3장. 알록달록한 쪽지가 냉장고 문을 뒤덮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없는 동안 할 일 좀 적어뒀어요. 지영이는 포스트잇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읽어내려갔습니다. 애들 방 겨울옷 다 정리해서 압축백에 넣어주시고요. 거실이랑 안방 공기청정기 필터 청소 좀 해두세요. 오자마자 먼지 나면 진짜 싫거든요. 아, 그리고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 빨래 좀 정리해 주시고 화장실 곰팡이도 좀 닦아주세요. 할 일 없으시면 심심하실까 봐요. 저는 지영이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미안한 기색은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마치 업무 지시를 내리는 상사처럼 능숙하고 태연했습니다. 지영아, 나 무릎 수술한 지 열흘도 안 됐다. 지영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아유, 살살하시면 운동도 되고 좋죠. 의사 선생님도 적당히 움직이라고 했다면서요. 운동이라니. 이게 어떻게 운동입니까? 옷 압축팩은 온 힘을 다해 눌러야 합니다. 수술한 무릎으로 그걸 하라는 게 운동이라고요? 하지만 따져봤자 돌아오는 건 진상 시어머니라는 타박뿐이니 입을 다물었어요. 짐을 다 싼 동식이가 지갑에서 뭔가를 꺼내 식탁 위에 톡 내려놓았습니다. 접힌 지폐 한 장이었어요. 이 돈으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엄마. 5만 원. 저는 그 지폐를 내려다봤습니다. 매달 200만 원을 봉투에 담아 건네는 건 제 몫이고 돌아오는 건 식탁 위에 던져진 5만 원짜리 한 장. 아들의 손에서 식탁으로 떨어지는 그 짧은 거리가 저와 이 가족 사이에 진짜 거리 같았어요. 생색이라도 내려면 제대로 내든지. 수술비가 얼마였는데, 입원비가 얼마였는데, 그 돈 전부 제가 혼자 냈는데 5만 원이요? 저는 그 지폐를 건지도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식탁 위에 놓인 5만 원을 들여다봤어요. 지폐 속 인물의 얼굴이 천장 조명 아래서 번들거렸습니다. 문득 이런 계산이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매달 200만 원씩 1년이면 2,400만 원. 이 집에 들어와 산 10년 동안 제가 바친 돈이 얼마인지 아들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을까요? 그 돈을 건넬 때 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은행에서 인출할 때 통장 잔고가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 이 아이는 알기나 할까요? 그 무게를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손이 던진 5만 원이 식탁 위에서 이렇게 가볍게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지폐를 접어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손끝에서 종이의 가벼운 감촉이 전해졌는데 그 가벼움이 제 평생 헌신의 무게와 겹쳐지면서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현관 앞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
지영이가 잊은 거 없지? 하며 확인하는 소리. 그리고 작은 발소리 2개가 제 방문 앞에 멈췄습니다. 민수와 민희가 나란히 서서 제게 꾸벅 고개를 숙이고 손을 흔들었어요. 아이들의 맑은 눈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눈이었어요. 할머니가 왜 슬픈지, 왜 같이 못 가는지 아무것도요. 저는 2 아이의 머리를 한 번씩 쓸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때 심장이 쩍 소리를 내며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동안 이 아이들 밥은 누가 챙겨주고 옷은 누가 챙겨줄까? 그런 걱정이 먼저 드는 제가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나를 빼고 떠나는 아들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와중에도 손주 걱정부터 하는 제 자신이 더 서러웠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쪽으로 멀어졌어요.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집 안에는 냉장고 위에 붙은 노란 포스트잇들과 식탁 의자에 앉은 저만 남았어요. 운동? 그래, 내 인생 마지막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너희를 내 삶에서 밀어내는 운동.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저도 놀랄 만큼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무도 깨워주지 않아도 눈이 떠졌어요.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손주들이 복도를 뛰어다니는 발소리, 지영이가 TV를 틀어놓는 소리, 동식이가 화장실에서 양치하는 소리가 뒤섞여 시끄러웠을 텐데 오늘은 냉장고 돌아가는 윙 소리만 집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텅 빈 소파, 텅 빈 식탁, 텅 빈 신발장. 현관에 줄지어 있어야 할 운동화와 구두가 사라진 자리에 제 낡은 실내화 한 켤레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베란다 창 너머로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명절 음식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누군가의 집에서는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또 다른 집에서는 갈비 조리는 달콤한 향이 바람을 타고 스며들었어요. 명절이라 단지 전체가 음식 냄새와 웃음소리로 가득한데 이 집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이 고요함이 정막이 아니라 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떡국이라도 끓여야겠다는 생각에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자 지영이가 붙여놓은 노란 포스트잇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 일 목록. 설날 아침에 가장 먼저 보게 된 게 가족의 인사가 아니라 청소 지시서라니. 떡국 재료를 꺼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을 쥐었는데 무릎이 맥을 놓으며 휘청거렸어요. 수술 부위가 부엌 타일 바닥의 냉기를 고스란히 빨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결국 버티지 못하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칼이 도마 위에서 달그락 소리를 내며 구르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예전 명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뒤 명절이면 며느리와 아들은 어김없이 며느리 친정으로 갔어요. 요즘은 명절에는 친정에 가는 시대라며 명절에 함께 보내자는 시어머니는 진상 시어머니라고 했죠. 연휴 내내 빈집을 지키다가 마지막 날 저녁에야 돌아오는 가족을 위해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에 나가 소갈비를 사고 새벽부터 기름을 두르고 전을 부쳤어요. 동태전, 깻잎전, 호박전. 기름이 튀어 팔뚝에 빨간 점이 찍혀도 괜찮았습니다. 잡채를 무치고 갈비찜을 졸이면서 현관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고 손주들이 뛰어들어오는 순간 며칠간의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졌거든요. 고작 저녁 한 끼. 하지만 그 한 끼가 제 명절의 전부였고 1년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에는 그 마지막 한 끼마저 없었어요. 가족은 지금 이 시간 바다 건너 리조트에서 사돈 내외와 함께 웃고 떠들고 있을 거예요. 제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이 순간에도요.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에게서 온 연락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설날 아침인데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혹시 내가 못 봤나 싶어 문자함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메신저 어플도 확인했어요. 지영이의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야자수 아래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 즐겁구나. 정말 즐겁구나. 화면을 꺼버리고 바닥에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단 한 통을 안 하는구나. 목소리가 텅 빈 부엌에 메아리 쳤어요. 그 울림이 가라앉기도 전에 가슴속에서 뭔가 터져 올랐습니다. 긴 시간 참아온 것, 매달 200만 원을 바치면서도 감사 한마디 듣지 못한 것, 수술실에 혼자 누워야 했던 것, 내 집에서 가정부처럼 살면서도 가족이라고 믿었던 것,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부엌 바닥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장 맨 아래 양말 뭉치 사이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갈색 봉투 하나를 함께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자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등기권리증. 이 집, 지금 며느리가 제 집인 양 안방을 차지하고 저를 가정부 부리듯 하는 이 아파트의 진짜 주인은 저였습니다. 평생을 파출부와 식당 일을 전전하며 새벽 첫 차를 타고 남의 집 마루를 닦으며 한 푼, 두 푼 피 같은 돈을 모아서 제 이름으로 산 집이에요. 겨울에 손이 트고 여름에 땀이 등을 적시는 그 세월의 끝에 겨우 손에 넣은 제 생애 첫 보금자리. 그 집에 아들 가족을 들이고 제 안방까지 내어주고 매달 생활비까지 바치면서 살았건만 돌아온 건 궁상 맞다는 비웃음과 텅 빈 병실, 그리고 쓸쓸한 설날 아침이었어요. 등기권리증을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집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데,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돌덩이가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등기권리증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또렷했어요. 검색창에 부동산을 쳤습니다. 가장 위에 뜬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부동산이죠? 명일 아파트 백사동. 지금 당장 팔 겁니다. 집 비워주는 건 일주일이면 돼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설날에 걸려온 금매 전화가 당황스러웠겠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잔금 일주일 안에 치를 수 있는 사람이면 시세보다 낮춰도 됩니다. 당장 팔아주세요. 전화를 끊고 식탁 위에 놓여져 있는 등기권리증을 내려다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꺼내다 만떡이 도마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올해 설날 떡국은 끓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돌아오지 않을 식탁을 위해 국을 끓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내 자식이라 믿고 너희를 품었는데 너희는 내 명절을 훔쳐받아 건너로 갔구나. 이제 내가 너희의 보금자리를 거둘 차례다. 너희 힘으로 살아봐라. 창밖으로 설날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등기권리증 위에 내려앉았을 때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의 주인답게 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부동산에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매물 올리자마자 연락 온 분이 있어요. 신혼부부인데 당장 계약하고 싶다네요. 잔금도 바로 가능하대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어제 부동산에 전화를 건 건 분명 저였는데 막상 이렇게 빨리 진짜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잠깐 수화기를 쥔 채 멈칫했어요. 하지만 거실을 돌아봤습니다. 텅 빈 소파, 냉장고에 붙은 노란 포스트잇, 아무도 앉지 않는 식탁? 이 집에서 제가 주인 대접을 받은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던가요? 아니, 제가 이 집의 가족이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네, 계약합니다. 잔금 날짜는 언제가 좋을까요? 신혼부부 쪽에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 어떠세요? 일요일. 그날은 아들 가족이 여행해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잠시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입에서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말이 나왔어요. 그날로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등기권리증과 도장을 챙겨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차분했어요. 오히려 오래 아팠던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박 사장님, 계약금 들어왔네요. 잔금날 이삿짐 센터 예약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을 나서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손끝에 동식이가 던지고 간 5만 원짜리 지폐가 만져졌어요. 접힌 채로 주머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폐를 꺼내지 않고 주머니 안에서 한번 쥐었다 놓았어요. 이건 나중에 돌려줘야 할 물건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현관에 서서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집에 처음 들어왔던 날이 떠올랐어요. 빈방 4개에 아무것도 없던 그 허연 벽을 보며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온갖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한 푼 두 푼 모아 제 힘으로 장만한 집이었으니까요. 그때는 생각했어요. 이제 비바람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아들 결혼시키면 손주들이 이 마루에서 뛰어다니겠구나. 그 꿈이 하나씩 이루어졌지만 정작 이 집에서 제가 누린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방은 아들 내외에게 내어주고 제일 작은 방에 이불 하나 깔고 살았어요. 제 집인데 손님방 같은 곳에서요. 그 생각을 뒤로하고 제 방부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었는데 제 옷이라고 할 만한 건 작업복 2벌과 외출복 서너 벌이 전부였어요. 나머지 칸은 전부 지영이의 겨울 코트와 동식이의 양복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 옷을 한 벌씩 접어 박스에 넣었어요. 한 박스가 채 차지 않았습니다. 서랍장을 비우는데 맨 아래 칸에서 손때 묻은 밥솥 설명서가 나왔어요. 이 밥솥은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산 거였습니다. 매일 새벽 이 밥솥에 쌀을 안 치고 출근했어요. 학교 갔다 돌아온 아들이 혼자서 밥을 퍼먹을 수 있도록요. 뚜껑이 벗겨지고 코팅이 다 벗겨져도 버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부엌 구석에서 떡을 찔 때나 가끔 쓰이는 신세가 되었죠. 설명서를 바라보다가 접어서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밥솥은 두고 가기로 했어요. 어차피 제 것이 아닌 기억이 담긴 물건이니까요. 거실 한쪽에 있는 장식장을 열었습니다. 동식이의 졸업 앨범, 돌잔치 사진, 군 복무 시절 엽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빼서 박스에 담았어요. 졸업 앨범 표지에 배시시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아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요. 이 사진 속의 아이는 분명 제 아들이 맞는데 지금 바다 건너에서 사돈 내외와 웃고 있는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앨범을 박스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싱크대 위에 제가 쓰던 고무장갑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가락 부분이 닳아서 구멍이 나 있었어요. 이 부엌에서 얼마나 많은 밥을 지었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들 도시락을 싸고 퇴근하면 저녁을 차리고 명절이면 전을 부치고 잡채를 무쳤어요. 그런데
이 부엌에서 저를 위한 밥상을 차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며느리가 싫어하지 않는 간, 손주들이 먹을 수 있는 맵기로 맞추느라 제 입맛은 늘 맨 나중이었어요. 고무 장갑을 쓰레기 봉투에 넣고 싱크대 수전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가족의 물건들을 정리하면 할수록 한 가지 사실이 선명해졌습니다. 이 집에 제 물건이라고 할 것이 거의 없다는 것. 부엌의 그릇은 지영이가 고른 것이었고 거실의 커튼도 욕실의 수건도 전부 며느리의 취향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차지하고 있던 공간은 작은 방 구석 이불 한 채와 서랍장 아래칸 방칸이 전부였어요. 집주인인 제가요. 정리를 하다가 아이들 방 앞에서 발길이 멈췄습니다. 문을 열자 장난감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민수의 로봇, 미니의 곰인형. 곰인형은 제가 작년 생일에 시장에서 사준 거였습니다. 한참을 할인 코너만 뒤져서 찾은 건데 미니가 그걸 안고 할머니 고마워하며 뺨에 뽀뽀를 해줬던 기억이 났어요.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솜이 좀 빠져서 목이 꺾여 있었지만 미니의 침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이 아이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할머니가 떠나면 아침에 누가 이불을 걷어줄까? 누가 간식을 챙겨줄까? 인형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대로 마음을 접어야 하나,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그 순간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 한 통. 지영이었습니다. 어머님, 애들 장난감 방 청소 다 하셨죠? 확인 사진 좀 보내주세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글자 한자 한자가 눈에 선명하게 박혔어요. 확인 사진. 수술한 무릎을 끌고 아이들 방을 청소하고 그 증거까지 보내라는 거였습니다. 바다 건너 리조트 수영장에 누워서 보낸 문자겠죠. 마사지를 받다가 문득 생각이 났던 걸까요? 아 맞다, 시어머니한테 청소시켰지 하고요. 아, 이 아이한테 나는 가정부보다도 못한 존재구나. 이 아이에게 가족이란 범주 안에 내 자리는 없구나. 저는 곰 인형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이들 방 문을 닫았어요. 핸드폰을 들고 답장을 쓰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지영이에게 보낼 답장은 없었어요. 대신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경순이, 제 고향 친구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경순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영수가, 너무 오랜만이다. 명절에 웬일이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제 이름을 불러주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잠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순이가 영수가, 왜 그래? 하고 다시 불렀을 때 겨우 입을 열었어요. 경순아, 나 내려간다. 이제 진짜 나로 좀 살아보려고. 그런데 급하게 가다 보니 집 구할 때까지 지낼 공간이 필요해서 잠시 신세 좀 질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경순이가 말했습니다. 당장 내려와. 내 방 한 칸 비울게. 밥은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래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경순이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당장 내려와.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 집에서 수도 없이 들었던 어머님, 그것 좀 해주세요. 어머님, 이것 좀 치워주세요 보다 경순이의 그 한마디가 훨씬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어요. 부은 눈에 주름 가득한 얼굴. 이 얼굴이 웃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어요. 거울 속에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이번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가족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의 옷장부터 열었어요. 빼곡하게 걸린 원피스와 코트들을 한 벌씩 옷걸이에서 빼서 박스에 넣었습니다. 방마다 불을 켜고 서랍을 열고 짐을 쏟아내고 박스를 접어 담았어요. 무릎이 쑤셨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올라올 때마다 냉장고에 노란 포스트잇이, 병실의 텅 빈 의자가, 확인 사진 보내주세요라는 문자가 떠올랐거든요. 그것들이 진통제처럼 통증을 눌러줬습니다. 동식이의 양복을 접다가 주머니에서 영수증 한 장이 떨어졌어요. 리조트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날짜 옆에 인원이 적혀 있었어요. 넷, 동식, 지영, 그리고 사돈내외. 거기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어요. 여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모든 계획, 모든 결정, 모든 즐거움에서 저는 처음부터 빠져 있었어요. 필요할 때만 불려나오는 사람, 밥 짓고 청소하고 돈 바칠 때만 존재하는 사람. 그게 이 집에서 제 자리였습니다. 영수증을 구겨서 쓰레기 봉투에 던졌습니다. 안방 화장대를 비우는데 지영이의 화장품들이 칸마다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한 통에 몇만 원짜리 크림들이 줄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매달 제가 바친 200만 원이 이런 곳에도 쓰였겠구나. 저는 세수할 때 비누 한 장이면 충분했는데요. 화장품들을 하나씩 박스에 담으며 괜히 무게를 가늠해 봤어요. 무겁더군요. 저는 이렇게 무거운 것들을 위해 무릎이 닳도록 일했던 거였습니다. 오냐, 사진 대신 실물을 보여주마. 새벽 3시 거실에 박스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아들 가족의 살림이 전부 담긴 박스들 사이에 서서 집안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려있던 가족사진 액자도 내려 박스에 넣었습니다. 못자국만 남은 벽이 허옇게 드러났어요. 마지막으로 제 박스 2개를 현관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제 인생이 박스 2개라니 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2개가 지금까지 중에 가장 가볍고 홀가분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어요. 냉장고 문에 붙어 있던 포스트잇을 한 장 한 장 떼어냈습니다. 에어컨 필터 청소, 겨울옷 정리, 베란다 빨래. 지영이가 적어놓은 할 일 목록이 손 안에서 구겨졌어요. 쓰레기통에 던져넣고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이 냉장고도, 이 부엌도, 이 집도 더 이상 제 짐이 아니었어요.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었지만 졸리지 않았어요. 몸은 천근만근이었는데 머릿속은 오히려 맑았습니다. 일요일까지 이틀. 이틀 뒤면 이 집에 새 주인이 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도시를 떠나 있을 겁니다.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첫 햇살이 박스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등을 쭉 폈어요. 무릎은 여전히 쑤셨지만 등을 펴는 게 이렇게 시원한 줄 까맣게 잊고 살았더군요.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이삿짐 센터 기사님들보다 먼저 일어나 집안을 한 바퀴 돌았어요. 박스가 빼곡히 쌓인 거실, 가구가 치워져 벽 자국만 남은 안방, 커튼이 내려진 아이들 방.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어요. 오전 10시에 이삿짐 기사님들이 오고 오후에는 잔금을 치르러 새 주인이 옵니다. 그리고 저녁 즈음에는 아들 가족이 여행해서 돌아올 거예요. 9시 반 부동산 박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신혼부부 쪽에서 잔금 준비 끝났대요. 오후 2시에 부동산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때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삿짐 센터 기사님 2분이 도착한 거였습니다.
저는 현관을 열어주며 거실의 박스들을 가리켰어요. 이쪽 박스들은 전부 보관 창고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2개만 따로 빼주시고요. 기사님이 제 박스 2개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삿짐이? 네, 제 짐은 그게 다예요. 기사님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기사님들이 박스를 나르기 시작하면서 집안이 분주해졌습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테이프 찢는 소리가 빈 벽에 부딪혀 울렸어요. 가구들이 하나씩 빠져나갈 때마다 바닥에 먼지 자국과 긁힌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소파가 놓여 있던 자리, 식탁이 서 있던 자리, TV장이 있던 자리, 가구가 떠난 흔적들이 마치 상처처럼 바닥에 남아 있었어요. 오후 2시 부동산에서 잔금을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등기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박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모님, 정말 괜찮으신 거죠? 가족분들하고는 얘기가 된 거예요? 괜찮습니다. 제 집이니까요. 박 사장님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부동산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무릎은 여전히 쑤셨는데 발은 둥둥 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큰 가구들은 이미 다 빠져나간 뒤였어요. 거실에는 아들 가족의 짐 박스들만 벽을 따라 쌓여 있었고 제 박스 2개는 현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보관 창고 주소가 적힌 쪽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나머지 박스들도 창고로 보낼까요? 아니요, 이건 놔두세요. 임자가 직접 가져가야 하니까요. 기사님들이 떠난 뒤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벽에 못자국만 남고 가구 없이 휑한 거실이 오히려 넓어 보였어요. 이 넓은 공간에서 저는 제일 작은 방 한 칸에 몸을 웅크리고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들자 웃음이 났습니다. 쓸쓸한 웃음이 아니라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빈 거실을 천천히 걸어봤습니다.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 바닥을 얼마나 많이 닦았는지 모릅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고 허리를 숙여 구석구석 먼지를 쓸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 바닥 위를 마음 편히 걸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까치발이었고 항상 소리를 죽였으니까요. 오늘은 일부러 발 뒤꿈치를 세게 디뎠어요. 탁, 탁, 탁. 그 소리가 빈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게 유쾌했습니다. 오후 5시쯤 신혼부부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환한 얼굴의 젊은 부부가 빈 거실을 둘러보며 어디에 소파를 놓을지, 어디에 식탁을 둘지 소곤소곤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여기 좋다, 여기서 잘 살자라고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집에서 저런 말을 듣는 건 처음이었어요. 새 가족이 들어오면 이 집도 비로소 따뜻해지겠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이 부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디 이 집에서 행복하시길. 신혼부부가 나간 뒤 저는 제 박스 2개를 현관 밖 복도에 꺼내놓고 거실 한가운데에 의자 하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기다렸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주황빛이 비스듬히 들어왔다가 서서히 어두워졌어요. 아들 가족이 올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삐 찰칵. 문이 열리며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 지영이의 웃음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어요. 아, 진짜 다낭 또 가고 싶다. 여보, 여름에 한 번 더 가자. 지영이가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리며 거실로 들어서다가 멈춰 섰습니다. 웃음이 뚝 끊겼어요. 텅 빈 거실, 사라진 가구, 벽을 따라 쌓인 박스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의자에 앉아 있는 저. 이게 뭐예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동식이가 캐리어를 놓치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빈 거실에서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가구는 다 어디 간 거예요? 이거 도둑질이에요. 지영이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등은 꼿꼿이 세웠습니다. 도둑은 너희들이고 이 집 팔았다. 오늘이 잔금날이야.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지영이의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습니다. 동식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오며 소리쳤어요. 엄마, 우리 집을 왜 엄마가 마음대로 팔아요? 저는 품에서 등기부등본 사본을 꺼내 동식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네 집? 여기 소유자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 똑바로 읽어봐라. 이제 아예 내 집을 너희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니? 동식이가 종이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래요. 거기에는 김영숙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적혀 있었습니다. 네가 한 푼이라도 보탰냐? 내 월급 200만 원씩 뜯어가면서 이 집 관리비 한 번 안 낸 것들이 전기세가 얼마인지 수도세가 얼마인지 알기나 하냐? 목소리가 거실벽에 부딪혀 울렸어요. 그동안 삼켜왔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며 작은 방에 숨어 지내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제가 이 집의 주인이었고 오래도록 그래왔습니다. 동식이가 등기부등본을 쥔 채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다가가며 말을 이었어요. 내가 이 집을 너한테 내어준 건 내 아들이니까 같이 살자고 한 거지. 네 이름으로 갖다 바친 게 아니야. 네 마누라가 내 안방을 차지하고 나를 구석방으로 몰아도 참았다. 내가 이 집 주인인데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내면서도 참았어. 근데 너희는 그런 나를 어떻게 대했니? 동식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 말을 하기까지 너무 오래 참았으니까요. 지영이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 당장 갈 데 없단 말이에요. 애들은 어떡해요, 애들은. 저는 지영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전까지 리조트 수영장에서 웃고 있던 사람이 야자수 아래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프로필 사진을 찍던 사람이 지금 이 바닥에서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눈물이 진심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갈 데 없어? 그럼 해외 리조트로 다시 가든지. 지영이의 울음이 뚝 멈췄어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차가울 수 있다는 걸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너희 짐들은 보관 창고에 맡겨뒀다.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친정에 가 살든지 집을 구하든지 알아서 찾아가라. 동식이가 다가오며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이러지 마. 우리 가족 아니야? 같이 얘기하자, 응?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손이 수술실 앞에서 제 손을 잡아준 적이 있었던가요? 이 손이 병실에서 물 한 잔 떠다 준 적이 있었던가요? 가족? 내가 수술할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내가 병실에서 혼자 병만 보고 누워있을 때 너는 뭐하고 있었어? 가족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동식아. 동식이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아들의 어깨가 작아 보였어요. 한때는 저 작은 등을 업고 다녔는데 그 생각이 스쳐갔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작은 손이 제 바지를 잡아당겼어요. 고개를 내려다보니 민수와 미니가 겁먹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저는 무릎에 통증도 있고 쪼그려 앉아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은 몸에서 아직 비행기 안냄새가 났어요.
애들아, 미안하다. 하지만 할머니가 살아야 너희도 나중에 사람 대접받고 산단다. 아이들의 등을 토닥이고 일어섰습니다. 현관밖 복도에 놓아둔 제 박스 2개를 들었어요. 무겁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뒤를 돌아봤어요.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아들 가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신나게 들어오던 몇 분 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들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박스를 안고 들어서며 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지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잠깐만요.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귀가 먹먹해지면서 위층의 소란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닫힌 엘리베이터 문에 제 모습이 흐릿하게 비쳤어요. 박스를 안고 서 있는 68살의 여자. 그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본 제 얼굴 중에 가장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속이 뚫린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오랜 세월 쌓인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기분이다. 1층에 도착해 아파트 정문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경순이가 보내준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순이가 전화로 택시비는 내가 낼 테니까 걱정 말고 타라고 했을 때 또 울컥했지만 이제 울 일은 아니었습니다. 기사님에게 박스를 맡기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아파트 단지가 백미러 속으로 작아져 갔어요. 그 불빛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 중 하나가 방금까지 제 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아니라는 것을. 미련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미련보다 홀가분함이 더 컸어요. 차 창문을 열었어요. 겨울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지만 그 차가움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택시는 고속도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고 저는 오랜만에 뒷자리에 기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경순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경순이의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집된장에 애호박을 넣고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인 그 찌개를 먹는데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누군가가 저를 위해 끓여준 밥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순이네 작은 방 한 칸에 짐을 풀고 그렇게 고향에서의 첫날이 시작되었어요. 경순이는 제가 미안해할까봐 일부러 티를 안 냈지만 저도 오래 신세를 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남은 돈의 일부를 들여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집을 하나 구했어요. 마당이 딸린 오래된 집이었는데 지붕 아래 처마가 삐뚤어지고 담장에 이끼가 끼어 있었지만 그래도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불을 켜도 되고 새벽에 기침을 해도 되고 마루에 다리를 쭉 뻗고 앉아도 되는 곳이었어요. 이사를 마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 사이에 저는 조금씩 이 집을 제 것으로 만들어 갔어요. 담장 밑에 상추 모종을 심고 마당 한쪽에 고추 건조대를 놓고 처마 끝에 빨랫줄을 매달았습니다. 경순이가 먹다 남은 된장을 한 항아리 가져다 줘서 부엌 구석에 놓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새소리가 들렸고 저녁에는 마을 개들이 짖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누구의 생활비를 계산할 필요도 없고 누구의 할 일 목록을 확인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 자유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몸에 배어갔습니다. 그 평화가 깨진 건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어느 오후였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날이었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가져다 준 묵은지로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고추를 뒤집어주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밖 골목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고개를 들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비쳤어요.
아들 동식이와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던 그날이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둘 다 달라져 있었어요. 동식이는 면도를 제대로 안 했는지 턱에 수염이 거뭇거뭇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를 대충 묶고 있었어요. 리조트에서 야자수 아래 웃고 있던 그 얼굴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엄마. 동식이가 담장 앞에서 멈칫거리며 저를 불렀어요. 저는 고추를 뒤집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여길 알고 왔니? 경순이 이모한테 수소문해서 겨우 찾았어요. 경순이가 알려줬을 리 없어요. 아마 마을 사람들한테 이 집 저 집 물어본 거겠죠. 저는 일어서서 앞치마에 손을 닦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행색이 더 또렷하게 보였어요. 동식이는 구겨진 점퍼를 입고 있었고 지영이는 평소에 절대 안 신던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뒤에 차가 보이지 않는 걸 보니 버스를 타고 온 모양이었어요. 리조트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던 사람들이 시골까지 버스를 타고 왔구나. 자가용은 어떻게 된 건지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경순이를 통해 들은 얘기로는 친정에 얹혀 살다가 지영이 친정어머니와 크게 다툰 모양이었어요. 매일 놀고 먹기만 하는 사위가 눈에 거슬렸던 거겠죠. 결국 친정에서도 밀려나 갈 곳이 없어진 거였습니다. 들어와. 차 한 잔 줄게. 마루에 앉혀놓고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여 가져갔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제 손이 떨리지 않더군요. 예전 같으면 아들이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반가워서 어쩔 줄 몰랐을 텐데 지금은 마음이 놀라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지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마루 위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애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이 사람이 우는 건 제가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한테 생활비 더 달라고 울고 남편한테 핸드백 사달라고 울고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서럽다고 울던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이 무기인 사람의 눈물은 아무리 봐도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잘못은 알겠는데 뭘 잘못했는지는 아니? 지영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달싹거렸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우는 거였습니다.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접어둔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경순이네 방에서 밤새 계산기를 두드리며 만든 종이였습니다. 지영이 앞에 펼쳐놓았어요. 이게 뭔지 알아? 종이 위에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매달 바친 생활비 200만 원, 명절마다 드린 음식값, 손주들 간식비, 아이들 학용품, 그리고 그 아래에 별도 항목으로 적어둔 것.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도맡았던 가사 노동의 시간을 최저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이었어요. 밥하기, 설거지, 빨래, 청소, 아이들 돌봄. 가정부를 고용했으면 당연히 치러야 했을 비용이었습니다. 맨 아래 합계란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이건 그동안 내가 너희한테 바친 돈이고 이건 내가 그 집에서 했던 가사 노동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거야. 합치면 이 숫자가 돼. 지영이의 눈이 커졌어요. 동식이도 옆에서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매달 200만 원이 쌓이고 쌓인 금액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부터 밤까지 그 집을 돌본 노동의 갖을 숫자로 보니 입이 벌어지나 봐요. 그동안 공짜라고 생각했겠죠. 어머니가 해주는 거니까 당연한 거라고, 같이 사니까 원래 하는 거라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제 무릎이 닳고 허리가 굽고 손이 갈라진 것이
그 증거였습니다. 사과는 돈으로 해라. 그게 네가 평소에 말하던 방식 아니었니?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잖아. 지영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번에는 진짜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었어요. 이거 다 갚기 전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이 집 역시 내 이름으로 산 내 집이니 내 허락 없이 한 발짝도 들릴 생각하지 마. 동식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그래도 천륜이 있는데. 우리가 남이야? 천륜. 그 단어를 들으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각오했던 말이었으니까요. 천륜을 먼저 끄는 건 수술한 애미 버리고 여행 간 너희들이다. 내가 병원에서 혼자 벽 보고 누워올 때 너는 리조트 수영장에 있었잖아. 그게 천륜이냐? 동식이의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모양이었어요. 지영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 지금 갈 데가 진짜 없어요. 친정에서도 더 이상 있기가. 그러니까 친정에서도 눈치가 보이기 시작한 거겠죠. 명절마다 친정만 챙기고 저는 나 몰라라 하더니 정작 곤란해지니까 친정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가족? 너희가 필요할 때만 가족이고 내가 아플 땐 짐 덩어리였던 그 가족? 나는 그런 가족은 그만하련다. 마당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널어놓은 고추들이 바스락거렸어요. 아들 내외는 마루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접어두었던 것을 꺼냈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 여행 떠나기 전날 아들이 식탁 위에 톡 던지며 맛있는 거 사드세요. 엄마라고 했던 바로 그 지폐였어요. 저는 그걸 한 번도 쓰지 않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루로 돌아와 동식이 앞에 그 지폐를 내려놓았어요. 이거 네가 여행 가면서 효도라고 던져준 5만 원이다. 돌려줄게. 동식이가 지폐를 내려다봤습니다. 접힌 자국이 선명한 5만 원. 그동안 제 주머니 속에서 체온을 나눠온 이 종이 한 장이 저와 아들 사이의 마지막 끈이었어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아이를 밥 굶어가며 키웠고 무릎이 닳도록 일해서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겨울밤 열이 펄펄 나는 이 아이를 등에 업고 골목을 뛰었던 그 밤도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식탁 위에 던져진 지폐 한 장이었죠. 이제 그 마지막 빚까지 갚는 겁니다. 이제 너희한테 받은 건 아무것도 없다. 나한테 빚진 건 저 종이에 적혀 있고 가거라. 동식이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영이도 무릎을 털고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신발을 신는 동식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영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문을 나서기 직전 동식이가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입을 열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영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골목으로 접어드는 두 사람의 발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운동화가 자갈을 밟는 소리, 옷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 그것마저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마당에는 고추 마르는 냄새와 바람 소리만 남았어요. 저는 마루에 서서 빈 골목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예전이었으면 벌써 달려나갔을 거예요. 아들 이름을 부르며 골목을 뛰어갔겠죠.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갈 데 없으면 여기서 자고 가라고. 하지만 이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제야 저 뒷모습이 불쌍하지가 않구나.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어요. 마당의 고추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바람결에 섞여 들렸습니다.
대문 앞에 아무도 없어졌을 때 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경순이가 담 너머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영수가 갔어? 응, 갔다. 잘했어. 저녁에 파전이나 부칠까? 저는 웃었습니다. 가볍고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마루에 다시 앉아서 보리차를 마저 마셨습니다. 찻잔이 따뜻했어요. 아까 아들 내외에게 내어줬던 잔에는 차가 그대로 남아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잔을 치우며 생각했어요.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영숙으로 산다. 찻잔을 씻어 엎어놓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고추를 한 움큼 걷어 채반에 담았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지만 아직 따뜻했습니다. 저는 처마 밑 그늘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를 바라봤어요. 오래 떠나 있었던 고향의 풍경이 눈에 익숙하면서도 새로웠습니다.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으면서도 그 빈자리에 조용한 바람이 드나드는 느낌이었어요. 그 바람이 계절을 하나 더 데려왔습니다. 마당에 심어둔 상추가 파릇파릇 올라오고 담장 너머 벚나무에 꽃이 피었어요. 고향의 봄은 도시보다 느리게 하지만 훨씬 깊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아침 눈을 떴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알람이 울리지 않았거든요.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뒹굴거리다 기지개를 한번 쭉 켜고 창 너머를 봤어요. 빛이 방 안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이 시간까지 이불 속에 있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직도 신기했어요. 열어둔 창문 사이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참새인지 찌르레기인지 처마 밑에 둥지를 튼 새들이 아침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도시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제 아침을 깨운 건 알람과 며느리의 잔소리뿐이었으니까요. 천천히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쑤셨지만 까치발을 들 필요는 없었어요. 마루를 쿵쿵 밟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열어둔 뒷문으로 마당의 꽃향기가 밀려들었어요. 건물 지하 화장실의 소독약 냄새가 아니라 흙냄새에 섞인 연분홍 꽃잎의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밥을 지었어요. 딱 1인분. 작은 냄비에 쌀 한 컵을 안치고 불을 올렸습니다. 냉장고에서 젓갈통을 꺼내 종지에 덜었어요. 짭짤한 새우젓에 참기름 한 방울. 예전에는 며느리가 짜다고 싫어해서 못 꺼내던 반찬이었습니다. 아들이 속이 안 좋다며 된장찌개도 싱겁게 끓여야 했고 손주들 입맛에 맞춰 늘 달달한 반찬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대로 간을 맞췄습니다. 뚝배기에 된장을 풀 때도 고춧가루를 넣을 때도 오로지 제 혀가 기준이었어요. 밥상을 차려 마루에 앉았습니다. 갓 지은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을 때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먹는 첫 밥상이었어요. 젓갈을 밥 위에 올려 한 입 크게 떠먹었습니다. 짭조름한 맛이 혀에 퍼지는데 이게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요. 제 밥상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 씨, 오늘 날씨 참 좋네. 같이 장터 나갈까? 이웃 형님이었어요.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대답했어요. 예, 형님. 나 금방 준비하고 나갈게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크고 밝았던 적이 언제였을까요? 마루에 앉아 운동화 끈을 묶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마을에서 저를 부르는 호칭은 딱 하나였어요. 영숙 씨.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영숙 씨. 그 이름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습니다. 대문을 나서니 경순이가 골목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란히 걸으며 마을길을 내려갔습니다. 길 끝에 바다가 보였어요. 햇살에 부서지는 잔물결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짠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경순이와 팔짱을 끼고 해안길을 따라 걷는데 발밑으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예전에는 새벽 정류장에서 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 하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죠. 지금 제 눈앞에는 끝없이 반짝이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나지막이 말했어요. 참 멀리 돌아왔네, 영수가. 고생했다.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그 바람 속에서 저는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첫 차를 타던 그 여자가 지금 이 바다 앞에 서 있다는 게 눈물 나게 고마웠어요. 내 이름이 이렇게 예뻤던가.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 말고 그냥 나로 사는 이 아침이. 파도가 한번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밀려왔어요. 제 두 번째 인생도 그렇게 천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참 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도 하지만 그 울타리 안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만들어지기도 하니까요. 특히 부모님의 헌신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매일 차려진 밥상이, 새벽마다 나서는 출근길이, 아무 말 없이 건네는 봉투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 가족이라는 이름은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리는 거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숙 할머니의 선택에 공감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